자, 월요일 아침부터 오늘 하고 수고 많았고요. 오늘 어디 할 거냐면 우리 저번에 2학기 맨 뒤에 8단원을 안 하고 왔거든. 326페이지. 근데 귤이랑 도원이는 그때 쌤이랑 중등물리도 했었잖아, 그치? 네. 응. 근데 8단원은 그때 중등물리 때 같이 했던 부분이야. 여기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열부터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여기서 열, 온도, 비열, 열팽창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 용어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나오는 거 온도. 온도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 온도. 이때 온도랑 열의 차이점은 뭐냐면 열은 에너지의 한 종류. 열은 에너지의 한 종류고 온도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에너지 아니고 그냥 얼마나 뜨겁냐, 얼마나 차갑냐 그거를 수치, 숫자로 나타낸 거를 온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또 다르게 정의하면은 분자들이 운동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온도에 따라서 분자의 운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온도가 낮아지면은 분자 운동이 둔해져. 그래서 온도는 분자 운동이 얼마나 활발하냐 그거를 수치로 나타낸 거를 온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의 단위가 두 개가 나와져 있죠. 섭씨도랑 켈빈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온도는 여기 나와져 있는 것처럼 두 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섭씨 온도.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온도지. 몇 도, 뭐 10도, 20도, 30도 섭씨 온도. 두 번째는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과학에서 보통 사용하는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해요. 두 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은 섭씨 온도는 뭐냐면 원래 존재하고 있던 온도는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더 용이하게 사용을 하고자 만든 온도를 섭씨 온도라고 하는 건데 물의 어는 점이 몇 도지? 0도. 0도. 끓는 점은? 100도. 100도.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온도를 결정한 거야. 물이 어는 거를 측정을 해봤어. 그래서 물이 어는 거를 0도라고 정하자 약속을 했고요.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라고 하자. 그래서 약속을 했어. 그래서 물이 어는 온도랑 끓는 온도를 100개로 나눴어. 그래서 그 온도를 섭씨 온도, 물을 기준으로 정한 온도를 섭씨 온도라고 하는 거고요. 절대 온도는 분자들의 운동을 기준으로 정한 게 절대 온도. 분자들의 운동이 얼마큼 활발하냐 그거를 기준으로 한 게 절대 온도. 그래서 절대 온도는 켈빈을 단위로 사용해요. 켈빈. 그래서 얘네 두 개의 관계를 나타내 주면요.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 플러스 273을 해주면 돼요. 절대 온도 구하고 싶으면은 섭씨 온도에 플러스 273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현재 섭씨 온도가 10도야. 그러면은 현재 절대 온도 구해봐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273 더해서 절대 온도는 그러면 283 켈빈이야 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온도를 측정했어. 측정했더니 그 온도가 절대 온도로는 0켈빈이야. 그럼 섭씨 온도로는 몇 도야? 마이너스 273도. 그렇지.
마이너스 273도야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 기억해 두고요. 간혹 이거 두 개 바꿔서 문제 나와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열대 온도는 섭씨 온도 플러스 273. 그래서 온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자의 운동. 아까 얘기했죠. 온도에 따라서 입자의 운동이 달라지고,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열을 더 많이 가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가진다는 얘기잖아. 입자들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게 되니까 그 에너지로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온도 높아질수록 운동이 활발해져. 온도 높아지면은 운동 활발해지고, 온도 낮아지면은 운동이 둔해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은 잉크가 퍼지는 그림이 나와져 있는데, 왼쪽은 차가운 물, 오른쪽은 뜨거운 물. 그러면은 뜨거운 물의 입자 운동이 훨씬 활발하겠죠? 그래서 잉크 퍼지는 시간을 측정을 해봤더니 뜨거운 물 쪽에서 잉크 퍼지는 시간이 훨씬 짧았던 거야. 그 이유가 입자 운동이 활발하니까 그 입자들이 빨리 움직여서 입자들이 빨리, 잉크들이 빨리 퍼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입자 운동이 활발한 걸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입자 운동이 달라지는 예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설탕은 차가운 물에서보다 뜨거운 물에서 더 잘 녹는다. 이것도 입자들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잘 녹는 거. 잉크 퍼지는 거 방금 했고, 음식 냄새. 냄새 같은 경우에도 추운 날보다 더운 날에 더 잘 퍼진다. 기체들 같은 경우에도 온도가 높을 때 잘 퍼지게 되고요. 냄새도 잘 퍼지게 되겠죠. 선생님, 근데 그러면 냄새도 입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냄새가 입자로 만들어져 있다 보다는 냄새가 공기 입자를 통해서 퍼지는 거지. 근데 냄새는 정확히 뭐예요?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냄새도 입자야. 우리가 냄새를 맡잖아. 그거는 화학 입자야, 화학 입자. 기체 화학 입자. 오케이. 됐어. 자, 그다음에 328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328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330페이지 먼저 볼게요. 자, 330페이지 아래 열 평형 먼저 보고 갈게요. 자, 끝까지는 온도에 대해서 해봤고요. 지금은 열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열이라는 거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 아까 에너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열은 항상 방향성을 가져.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반대로는 이동 못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는 이동 못해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고요. 이때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합니다. 열량. 단위는 칼로리, 킬로칼로리. 이때 킬로는 1000을 의미하죠. 1000. 따라서 1킬로칼로리는 1000칼로리. 똑같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물체가 열을 얻었어. 그럼 온도 어떻게 돼? 높아져요? 열을 얻으면 온도 높아지죠. 입자 운동은 활발해져요. 활발해지지. 열을 잃으면 온도 낮아져요. 낮아지죠. 입자 운동은 둔해져요. 둔해지죠. 자, 그래서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켰어. 그죠? 그러면은 열이 이동할 거야.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할 거야. 그지? 그럼 열이 이동을 하다가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을 거고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을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온도가 똑같아질 때가 있겠죠. 그 상태를 우리는 열평형 상태라고 해요. 온도가 똑같아진 상태를 열평형 상태. 그리고 그때의 온도를 열평형 온도라고 해줍니다. 열평형 온도.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볼 건데요.
동일한 물질을 사용하는 이유는 나중에 비열 배우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건데 동일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은 온도 변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달라져요. 나중에 비열에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동일한 물질을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고 왜 여기 빨간색밖에 없냐? 따뜻한 물체랑 차가운 물체가 만났어요. 처음에 따뜻한 물체 온도가 100도라고 해보고 차가운 물체 온도가 0도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따뜻한 물체는 0도를 만나면은 온도 낮아지겠지? 이렇게 온도 낮아져. 차가운 물체는 100도 만나면은 온도 높아져.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온도가 같아질 때가 있겠죠. 그래서 온도 같아지면은 더 이상 온도가 안 변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이거를 열평형 그래프. 그래서 이때 온도 같아진 상태, 이때를 열평형 상태. 그리고 열평형 상태 도달했을 때 이때의 온도 몇 도에서 온도가 같아질까? 50도. 중간 온도에서 온도가 같아지려면은 두 개의 질량이 동일해야 돼. 동일. 그래서 질량이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얘는 50도에서 온도가 동일해질 거고요. 이 온도를 열평형 온도. 자, 그러면 고온의 물체랑 저온의 물체를 한번 봅시다. 고온의 물체 A, 저온의 물체 B. A는 열을 얻어 잃어? 그렇지. 고온이니까 열을 잃겠죠. B는? 얻어요. 맞죠. 그러면 A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둔해져? 분해질. A는 열 잃음으로써 온도 낮아지죠. 입자 운동 둔해져요. B는 활발. 온도 올라가니까 반대로 활발해져. 자, 그러면은 열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 거야? A에서 B로. 그렇지.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할 거니까 무조건 A에서 B로 열은 이동한 거죠. 그러면은 한 개 더. A에서 B로 열이 이동했어. 이때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다라고 가정해요. 열은 A, B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외부랑은 열 출입이 없어. 그러면은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무조건 A가 잃은 열의 양과 B가 얻은 B가 얻은 열의 양이 어때? 같아요. 그렇지. 이 두 개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죠. A에서 B로 열이 이동했으니까 A가 잃은 열의 양과 B가 얻은 열의 양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지금 가정을 한 거는 질량이 동일할 때 가정을 해봤지. 근데 질량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해보자. 어떨 때 해보냐면 A의 질량이 B보다 많다라고 해볼게요. A가
A가 B보다 많아요.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많아요. 그러면 열평형 온도가 어떻게 될까? 높아질 뜨거운 물이 훨씬 많고 차가운 물은 요만큼밖에 없어. 이거 두 개를 섞었어. 그러면은 열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 온도는 50도보다는 더 높아요. 높은 온도에서 열평형을 이루겠어. 그래서 그래프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취할 거야. 반대로 B가 훨씬 더 많으면 열평형 온도는 50도보다 따뜻해져. 조금 더 아래쪽에서 열평형을 이루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달라질 때는요, 질량이 많은 쪽에서 열평형을 이루게 된다는 거.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세 개의 물체를 같이 놔서 있으면 열평형 상태가 어떻게 돼요? 좀 달라져요? 세 개를 같이 서로 접촉해 놓으면 세 개 네. 조건이 달라서 너무 달라지는데 세 개의 질량이 어떠냐, 세 개의 물질이 뭐냐, 세 개의 온도가 아, 뭐냐. 그러면 세 개의 질량도 같고 질량 공이랑 같아. 물질하고 공이랑 물질이야. 외부와의 열 투입이 없으면 없어. 그럼 세 개의 온도를 다 더한 다음에 그걸 3으로 나누면 열평형 상태 온도가 그거예요? 평균. 아, 네. 자, 그래서 열평형 같이 봤고요. 그 열평형 오른쪽 열평형의 이용 한번 볼게요. 이용 보면은 한약팩을 뜨거운 물에 넣어 데운다. 그러면은 한약팩이랑 뜨거운 물 열평형을 이룰 건데 이때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뜨거운 물에서 한약팩? 그렇지. 고온에서 저온, 뜨거운 물에서 한약팩으로 이동을 할 거고 온도를 측정할 때 물체와 온도계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온도계도 열평형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생선을 얼음 위에 놓아 신선하게 유지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선이랑 얼음 열평형을 이루는 거고 이때는 생선이 고온이죠. 생선이 고온. 생선에서 얼음으로 열이 이동을 합니다. 냉장고 속에 음식을 넣어 차게 보관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음식이 고온, 음식에서 냉장고로 열이 이동하는 거죠. 전부 다 열평형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됐어요?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327페이지, 331페이지 아래.
1페이지 1번에 OXO 2번에 나 3번에 높을수록 뜨거운 물 331페이지 1번에 높다 A에서 B 둔 활발 2번에 열평양 300kcal 다 왔어? 오케이. 자 3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328페이지 오면은 우리 열평양 했을 때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라고까지 했죠? 근데 그 열이 이동할 때 이동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동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세 가지의 특징 그리고 예시 같이 기억을 해둡시다. 첫 번째 전도. 전도는 보통 고체 물질에서 일어나는 방법이고 고체 물질에서는 전부 다 고체들은 입자로 이루어져요. 입자. 그래서 전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입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입자가 없을 때는 전도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고체의 특징 중 하나가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입자 사이의 간격이 엄청 좁아. 입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 그래서 한 입자가 내가 열을 가지고 있어. 이 열을 전달해 줄 건데 입자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진 열을 옆에 있는 입자한테 열만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 입자는 또 자기가 받은 열을 옆에 있는 입자한테 또 전달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열만 전달해 주는 방법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특징은요. 고체에서 일어나고 입자는 움직이지 않고 열만 전달해 주는 거를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상 한번 볼게요.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담가두면은 손잡이 부분까지 뜨거워진다. 자,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담가뒀어요. 그러면은 뜨거운 물체랑 접촉한 거는 숟가락 부분만 접촉을 했죠. 근데도 손잡이도 뜨거워져. 그때 일어나는 열 이동 방법이 전도예요. 숟가락이 뜨거워졌지만 그 열이 전도해서 손잡이 부분까지 열이 전달되는 방법. 그 다음에 추운 날씨에 금속으로 된 의자는 나무로 된 의자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다. 이제 전도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전도를 할 때 모든 물체가 전도되는 정도가 달라. 전도되는 정도. 그거를 우리는 전도도라고 얘기해줘요. 전도가 되는 정도를 전도도라고 얘기해줍니다. 보통은 금속이 전도도가 높고요. 비금속이 전도도가 낮아. 그래서 금속은 전도도가 높아서 잘 뜨거워지고 잘 차가워지고 근데 비금속, 나무, 플라스틱, 유리 이런 것들은 온도 변화가 잘 안 돼. 잘 뜨거워지지도 않고 잘 차가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전도도가 다르기 때문에 추운 날 겨울에 밖으로 나갔어. 의자에 앉을 거야. 근데 하나는 철로 된 의자야. 철로 된 의자. 근데 하나는 나무로 된 의자야. 나는 덜 춥기 위해서 어디로 앉아야 돼? 나무로 된 의자. 나무로 된 의자에 앉아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도의 차이 때문이야. 사실은 철로 된 의자와 나무로 된 의자가 온도는 똑같아요. 사실은 온도는 똑같은데 왜 우리가 나무로 된 의자에서 덜 차갑게 느끼는 거냐면 자 우리가 앉았어. 그러면 내가 더 따뜻하잖아 의자보다. 그러면은 열의 이동이 내가 따뜻하니까 고온에서 의자 저온으로 열이 이동할 거야. 그럼 나 열을 빼앗기지. 춥잖아. 열을 빼앗기니까 내 온도는 낮아질 거예요. 근데 전도도가 다르니까 나무는 전도도가 낮아. 철은 전도도가 높아. 그래서 나무는 전도가 잘 안 돼. 내 열이 잘 이동 못해. 열을 조금만 빼앗겨요. 철은 전도도가 높아. 내 열이 이동을 너무 잘해. 열을 많이 빼앗겨요.
그래서 철을 훨씬 차갑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마다 전도도가 다르고요. 보통은 금속이 전도도가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냄비와 프라이팬은 금속으로 만들어 열이 잘 전달되게 하고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자, 냄비와 프라이팬을 보면요. 우리가 조리하는 부분은 금속으로 만들죠. 근데 손잡이 부분은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만들어요. 그 이유도 전도도의 차이. 그래서 조리하는 부분은 금속, 전도가 잘 일어나게, 잘 뜨겁게 만들게 되고요. 손잡이는 우리가 집어야 되니까 전도 잘 안 되게, 전도도 낮은 물질로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봅시다. 대류. 대류는 액체와 기체에서 일어나는 방법이고, 액체와 기체도 마찬가지로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입자가 존재한다. 근데 전도와의 차이점은 전도는 입자가 이동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전도는 입자 이동 안 하고 대류는 입자가 직접 이동해요. 직접 이동. 입자가 열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직접 이동을 해서 열을 전달해주는 방법. 이게 대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류를 알기 위해서는 밀도를 알아야 돼. 여기 나십니까? 자, 우리 6단어 혼합물을 할 때 밀도를 배웠었어. 물질의 특성 해가지고 밀도를 배웠었어. 우리 맨 처음 할 때, 맨 첫 시간에 그렇게 기억 안 나는 표정을 지으면은 내가 너무 슬퍼지잖아. 우리 물질의 특성, 술련점, 녹는점, 어느 점 막 이런 거 할 때 밀도를 같이 봤었어요. 밀도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물질마다 다른 값을 갖는다 라고 했었고, 밀도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이제 이 밀도를 대류 현상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혼합물 할 때 밀도가 밀도가 크면은 큰 물질은 아래쪽으로 가라앉으려고 하고, 밀도가 작은 것들은 위로 뜨려고 한다라고 했었어. 그 이유는 만약에 부피를 일정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부피, 모든 물질들의 부피가 일정하다면 밀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질량이 크다라는 거지. 질량 크니까 무겁잖아. 아래로 가야 되고, 밀도가 작으면은 질량이 작다라는 거니까 가볍잖아. 위로 간다라는 얘기지. 가벼우니까.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대류로 와볼게요. 대류로 와서 대류도 밀도랑 관련이 있는 현상인데, 이번에는 질량을 일정하게 해볼 거예요. 질량 일정하게 하고 부피를 변화시켜 볼 건데요. 온도에 따라서 부피를 변화시켜 볼게요. 자, 온도가 증가해. 온도가 높아져. 입자들의 운동이 어떻게 돼? 활발해져. 입자 운동 활발해져. 입자가 막 운동을 하다 보면은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 멀어져요. 입자들이 운동하면서 입자 간 거리가 멀어져요. 원래 여러 물질이 있었는데 이 안에 입자들이 이렇게 있었어. 얘네가 운동을 하고 있었어. 근데 온도 올라가면은 막 운동해. 그래서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얘네가 밖으로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부피가 이렇게 커져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입자 간 거리가 멀어지면서 기체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부피가 증가하고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은 입자 운동 둔해지면서 부피가 감소해요. 부피가 감소해요. 그러면 부피가 증가했네. 질량이 일정할 때 부피가 증가했어. 밀도 어떻게 돼? 작아져요. 그렇지. 분모 커지면은 전체 값 작아져야지. 그지? 부피가 증가하면은 밀도 작아져요. 그러면 질량이 일정할 때 부피 작아지면은 밀도가 커져요. 밀도 커져요. 그래서 온도 높아졌다 밀도 작아지고요. 온도 낮아졌다 밀도 커져요. 온도에 따라서 밀도가 변해요. 알겠죠? 그래서 밀도가 변하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얘네가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온도 높은 애들, 따뜻한 애들은 밀도가 작네. 위로가 아래로가? 위로. 차가운 애들은 아래로. 그래서 얘네들이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입자들이 움직이면서 대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내가 비커 속에 물을 담그고 가열해 볼게. 가열하면은 불이 아래쪽에 있지. 그러면은 물이 아래쪽부터 데워지지. 여기 따뜻한 물, 여기 차가운 물. 자, 따뜻한 물이랑 차가운 물 두 개 있는데 따뜻한 물의 밀도는 커, 작아? 작아요. 밀도 작아요. 차가운 물은 커요. 그럼 따뜻한 물은 위로가 아래로가? 위로. 차가운 물은 아래로. 그래서 얘네가 이동을 하게 돼. 따뜻한 물은 위로, 차가운 물은 아래로. 그래서 얘네가 섞이면서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섞이는 현상이 대류. 만약에 차가운 물이 아래쪽에 있고 따뜻한 물이 위쪽에 있어봐. 그러면 대류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겠죠. 이미 따뜻한 게 위에 있고 이미 차가운 게 아래에 있으면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절대 안 섞여요. 그럴 때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류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거? 에어컨 차가운 공기, 차가우니까 밀도 커서 아래로 내려오죠. 그것도 대류.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온도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현상 봅시다. 현상. 주전자에 든 물을 끓일 때 아래쪽만 가열해도 물이 골고루 되어진다. 방금 설명했고요. 석빙고는 얼음을 저장한 창고에 천장에 환기 구멍을 만들어 온도를 낮게 유지했다. 자, 오른쪽에 석빙고 그림 있어요. 석빙고 하고 있어. 석빙고. 자, 그림 보이죠? 석빙고 보면은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야, 창고. 근데 위에 구멍이 나 있어,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구멍 위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갈 건데 위로 올라가는 공기는 따뜻한 공기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구멍으로 빠져나가 버려.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이제 빠져나가니까 없고 차가운 공기만 아래쪽에 머무는 거. 그래서 계속 차가운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창고를 석빙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을 위쪽에, 난로는 아래쪽에 설치한다. 이것도 대류를 이용한 현상이다. 자, 마지막 복사는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이다. 복사는요 전도와 대류랑 다르게 절대 입자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입자의 도움 없이 그냥 바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복사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태양의 열이 지구로 이동하는 방법이 복사의 방법. 그죠? 그래서 우주에서
태양빛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 우주는 진공 상태잖아. 입자가 없죠. 그래도 태양열이 이동할 수 있는 이유가 복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을 보면요. 태양의 열이 지구로 전달된다. 그늘보다 햇볕 아래가 더 따뜻하다. 토스터나 오븐으로 요리를 한다. 적외선 카메라로 물체나 사람을 촬영하면 온도 분포를 알 수 있다. 전부 다 복사의 방법을 이용하는 거고, 보통 문제가 나오면은 만약에 난로가 있어. 그러면은 난로에서 따뜻한 열이 나오지. 그럼 그 열이 위로 올라가는 거는 대류 방법이 맞아. 근데 그 열이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바로 와. 그거는 복사의 방법이에요. 문제가 보통 나오면은 그걸 많이 헷갈려해. 대류나 복사를. 위로 올라가는 거는 대류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오는 거는 복사의 방법으로 오는 거.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 단열. 자, 단열은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거를 단열이라고 해요. 열의 이동을 막는 거. 자, 그래서 열의 이동하는 방법 세 가지. 전도, 대류, 복사를 전부 다 막아야지만 단열이 잘 되겠죠. 그리고 단열이 잘 된다는 거는 온도 변화가 잘 안 된다는 거. 온도 변화가 적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단열재라고 해서 추가 설명이 나왔어. 단열재. 단열재는 단열을 해주는 물질, 단열재. 그래서 단열재의 대표적인 예시 나와 있어. 스티로폼, 솜털. 얘네들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 이 안에 공기가 많아요. 공기. 스티로폼도 그렇고, 솜도 그렇고, 털도 그렇고, 공기가 많은데, 공기가 많으면은 얘네가 물질들이 접촉해 있지 않고 그 안에 공기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막아줘요. 얘네가 접촉해 있으면 전도가 일어날 텐데 전도를 막기 위해서 안에 공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재는 보통은 전도를 막아주는 애들이 많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림 한번 볼게요. 보온병이랑 지배 단열. 자, 보온병 먼저 보면은 이중막의 플라스틱. 이중막의 플라스틱 보면은 얘도 이중막의 사이에 공기가 들어있어요. 공기 하면은 무조건 전도 막는 거. 전도나 열의 이동을 차단한다. 그 다음에 이중벽의 진공 공간. 진공이 나오면은 입자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전도와 대류를 전부 다 차단하는 거. 입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은도금된 벽면. 은이라는 말 나오면은 열이 나가다가 다시 반사돼서 들어오는 거. 얘는 복사를 차단하는 거. 복사. 은이라는 말 나오면은 은독은 은박지 이런 거 나오면은 무조건 복사 차단하는 거. 그 다음에 지배 단열. 벽 사이에 스티로폼 안에 공기죠. 전도 차단하는 거. 이중창의 공기, 얘도 공기네. 전도 차단하는 거. 그래서 공기 나오면 무조건 전도. 진공은 전도와 대류, 은 복사.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29페이지랑 331페이지 문제를 풀고 조금 볼게요. 선생님 근데 오늘 나간 부분에서 숙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다음 일요일까지 이것도 할 수 있잖아, 너나. 뭐 얼마
교리랑 이 뒤에 스케줄이 있어? 바로는 없고 5시부터 또 여기 수학학원 아, 바쁘네. 교리는? 저 2시에 봅시다. 329페이지 1번에 X555X 2번에 대륙 3번에
전도 대류 복사. 1번에 OOXX. 2번에 공기. 3번에 3번. 노래는 뭐 없어요? 네.